아가, 눈 감으면 안 돼. 아가, 눈 감으면 안 돼.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시험날, 26 이지아는 100년 만에 쏟아진 폭설 속에서 눈사람처럼 얼어가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119를 기다리거나 아이를 외면하면 그녀는 시험장에 도착해 그토록 꿈꾸던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하얀 눈 속에 파묻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상상조차 못한 기적을 불러옵니다. 훗날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며 병원에서 쫓겨나던 그녀 앞에 대한민국 의료계를 움직이는 거대 의료재단 이사장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엔 어떤 비밀스러운 인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이런 날씨엔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차를 마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날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성운의료재단 안주인의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재단 이사장 강준혁은 창밖의 하얀 세상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일 중독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사장님, 오늘 사모님 기일인데 추모공원에 다녀오시겠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준혁은 짐짓 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일정대로 진행해. 준혁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하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 그 사람 거기서 춥겠다. 그것은 억누르고 억누르던 그리움이 무심코 터져나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방문 틈으로 아빠를 지켜보던 7살 딸 미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나에게 엄마는 사진 속의 예쁜 사람, 그리고 아빠를 울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방문을 닫은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춥다고. 근데 아빠는 바빠서 못 간대. 미나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아빠 몰래 숨겨둔 핫팩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찢어 삐뚤빼뚤하게 그린 엄마 그림을 가방에 넣었죠.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엄마 따뜻하게 해줘야지. 엄마가 안 추워야 아빠가 안 오니까. 잠시 후 가사 도우미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이 미나는 자신의 몸보다 큰 패딩을 껴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눈 세상이 무서웠지만 엄마를 춥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7살의 순수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하얀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이지아는 편의점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낮에는 간호대 휴학생으로,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버텨온 지독한 삶이었습니다. 지아나, 눈 봐라.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 너 시험 보러 갈 수 있겠냐? 교대하러 온 점장의 말에 지아는 흠칫 놀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선 100년 만에 기록적 폭설이라며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떠들어대고 있었죠. 오늘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날. 지안에게 이번 시험은 단순한 자격증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낼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가야죠. 기어서라도 가야죠. 지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가장 깊은 곳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청진기가 부적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지켜봐줘. 나 오늘 꼭 합격하고 올게. 지아는 비장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절망적인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폭설로 인해 전 노선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험장까지 남은 거리는 OKM. 택시도 버스도 없는 하얀 사막 한가운데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뛸 수 있어. 늦지 않았어. 지아는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그녀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지안의 눈에 눈사람처럼 하얗게 덮여있는 작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짐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웅크리고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아이의 품에는 핫팩 몇 개와 다 젖어버린 종이 한 장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멈춰섰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시험은 끝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지안의 뺨을 때렸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시험이냐 생명이냐. 지안의 떨리는 손이 가방 속 낡은 청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내쉬는 숨결마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애기야, 정신 차려봐. 여기 왜 있어? 지안이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아이는 축 늘어진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장이 멈추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지안은 다급하게 고개를 들어 도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하얀 눈보라에 갇힌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도 이 꽉 막힌 눈길을 뚫고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손목시계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입실 마감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뛰어가도 간당간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갈까? 누군가 발견하겠지. 신고는 해주고 가면 되잖아. 악마 같은 유혹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간절하게 준비했는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픈 다리를 두드려가며 밤새워 공부했던 날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품속에서 삐져나온 핫팩 몇 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마나 꼭 쥐고 있었는지 핫팩은 이미 차갑게 식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삐져나온 스케치북 조각엔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를 기다린 거니? 순간 지안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가운 요양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있을 자신의 엄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느라 평생 식당 바닥을 기어다닌 병을 얻은 엄마.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서 엄마를 따뜻하고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리는 게 지안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지금 가면 늦지 않아. 내 시험은? 우리 엄마는? 현실적인 갈등이 지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다 얼어 죽어가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하고 시험장에 간다면 나중에 엄마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오래전 아빠를 잃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혼자 떨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얼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지아는 가방 속 아빠의 청진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눈보라 사이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아나, 청진기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듣는 거야.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라. 지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롱패딩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얇은 티셔츠 한 장 입은 지안의 몸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뼈가 시릴 만큼 추웠지만 지안은 벗은 패딩으로 웅크린 아이를 번데기처럼 꽁꽁 감쌌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니가 살려줄게.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지아는 자신의 유일한 갑옷을 아이에게 양보하고 맨몸으로 눈보라와 맞섰습니다. 자신의 체온은 포기했지만 아이의 체온만은 지키겠다는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7살 아이의 축 늘어진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시험장이 있는 북쪽이 아닌 반대편 언덕 위에 있는 종합병원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운대학교 병원. 아이의 아빠인 강준혁 이사장이 있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보호자로서 그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패딩도 없이 얇은 옷은 땀과 눈물로 젖어 금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지아는 등 뒤에 아이가 혹시나 미끄러질까봐 두 손을 꽉 깍지 껴잡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아이가 잠꼬대처럼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안 추워. 핫팩 가져왔어. 그 작은 목소리가 지안의 귓가에 닿는 순간 지안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눈길을 박차고 뛰었습니다. 자신의 꿈은 눈 속에 파묻혔지만 등 뒤의 생명만은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저 멀리 병원의 십자가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줄지, 그리고 어떤 기적을 선물할지 꿈에도 모른 채 지아는 하얀 지옥을 뚫고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애가 죽어가요. 성운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의 자동문이 열리고 지안이 굴러들어가듯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비명에 대기하던 의료진들이 카트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의식 없는 소아 환자, 저체온증 심각해. 바로 소생실로. 코드 블루, 소아과 전문의 호출해. 빨리. 의료진은 지안의 등에서 번데기처럼 패딩에 쌓인 미나를 신속하게 낚아채듯 받아갔습니다. 지안의 체온이 담긴 패딩 덕분에 아이는 희미하게나마 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자리에 밀려오는 안도감, 그리고 뒤따라 덮쳐오는 끔찍한 추위 때문에 지안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안의 꼴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영화의 폭설 속에 겉옷 하나 없이 얇은 티셔츠 한 장, 눈과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돌부리에 걸려 신발 한 짝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찢어진 양말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성운대학교 병원의 화려한 로비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카트에 실려가는 아이, 이사장의 딸인 미나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비키세요. 환자 이동합니다. 다들 물러서세요. 무전을 듣고 달려온 보안팀장과 요원들이 지안이 앉아 있는 쪽으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안은 그들이 자신을 일으켜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구했다고, 나도 지금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싶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지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그녀를 사람이 아닌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거기 좀 비키세요. 여기 막으면 안 됩니다. 보안팀장은 바닥에 쓰러진 지안을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지안은 힘없이 옆으로 밀려나 차가운 대리석 기둥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그저 환자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느라 지안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안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자신의 찢어진 발에서 흐른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아! 지안은 본능적으로 피 묻은 발을 오므려 감췄습니다. 저 안쪽 처치실에선 자신이 구한 아이가 따뜻한 침대에 누워 수많은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데려온 지안에게 허락된 온기는 단일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그 소외된 공기가 견딜 수 없이 차가웠습니다. 지안은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주는 이 없이 그녀는 도망치듯 회전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시 살을 애는 칼바람이 얇은 티셔츠를 파고들었습니다. 패딩조차 아이에게 줘버린 그녀는 맨몸으로 폭설 속에 다시 버려졌습니다. 병원의 거대한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을 잃고 겉옷을 잃고 신발마저 잃은 초라한 청춘. 지안은 병원 앞 화단 구석, 조경석 뒤편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청진기. 넘어질 때 충격을 받았는지 청진기의 귓꽂이 한쪽이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빠. 지안은 부서진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자마자 얼어붙어 살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로 무심한 눈송이만 하얗게, 더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입니다. 성운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코트를 입은 채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온 남자는 바로 재단 이사장 강준혁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던 그의 얼굴은 딸을 잃어버렸다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나, 내 딸 미나 어디 있어? 의료진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소아소생실 가장 안쪽 침대, 그곳에 산소호흡기를 쓴 채 조그맣게 누워있는 미나가 보였습니다. 미나야. 준혁은 침대맡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빠른 처치로 아이의 바이탈은 돌아오고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 폭설 속에 왜?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던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선반에 놓인 투명한 비닐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아이의 품에서 수거해둔 물건들이었습니다.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비닐팩 안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핫팩 3개와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스케치북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 순간 오늘 아침 자신이 무심코 뱉었던 혼잣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혔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 그 사람 거기서 춥겠다. 설마 너 엄마한테 가려고 했던 거야? 엄마 춥지 말라고. 이 핫팩 줄어. 준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슬픔을 피하려 도망치기 바빴는데 7살 딸은 그 눈보라를 뚫고 엄마를 데우러 가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 이사장이 체면도 잊은 채 아이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준혁의 눈에 아이의 발치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물과 흙탕물에 흠뻑 젖은 낡고 두툼한 검은색 롱패딩이었습니다. 분명 미나의 옷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브랜드도 아닌 낡디 낡은 어른의 옷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준혁이 젖은 눈으로 묻자 담당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따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패딩에 쌓여 있었습니다. 데려오신 분이 입고 계시던 옷 같은데 아이를 위해 벗어주신 것 같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패딩을 만져보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운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아이에게 벗어줬다고?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정작 자신은 얇은 옷 하나로 그 눈보라를 뚫고 달려왔을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깎아 생명을 살린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분, 어디 계시나? 내 딸을 살린 그 은인, 지금 어디 계셔? 준혁이 다급하게 고개를 들어 의료진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저희는 경황이 없어서 보안팀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까 로비에 누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아무도 모른다. 내 딸을 살린 은인의 얼굴을 여기 있는 수십 명의 직원 중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실장, 당장 보안실 연결해. CCTV 확인해서 그분 어디로 가셨는지 찾아.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보안 상황실에 재단 이사장 강준혁이 서슬퍼런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검은색 패딩이 들려 있었죠. 지금 당장, 조금 전 응급센터 로비 CCTV 띄워. 준혁의 낮고 위압적인 명령에 보안실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메인 모니터에 눈보라치는 로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젖은 티셔츠 차림의 여자가 미나를 등에 업고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담긴 패딩으로 아이를 감싼 채 정작 본인은 살을 애는 추위를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에게 아이를 넘긴 직후 그녀가 다리에 힘이 풀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잠깐, 화면 멈춰. 그리고 저기 발 쪽을 확대해. 준혁의 지시에 화면이 줌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맨발이었습니다. 찢어진 양말 아래로 검붉은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병원의 하얀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준혁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눈 녹은 물이나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험한 눈길을 뚫고 오다 찢기고 터진 선명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준혁을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직원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담요 한 장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더니 비틀거리며 스스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패딩도 없이 맨발로 다시 그 지옥 같은 눈보라 속으로. 이럴 수가. 준혁은 들고 있던 패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딸을 살린 은인이 우리 병원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다. 피를 흘리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내 직원들은 그녀를 짐짝 취급하며 외면했다. 내 병원이 은인을 죽일 뻔했어. 피 흘리는 그분을 영화의 눈보라 속으로 다시 내몰았단 말일세. 패딩도 없이. 준혁의 눈에서 참담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따뜻한 물 한 잔도 주지 못하고 그녀를 사지로 내몬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디로 가셨나? CCTV 돌려. 밖으로 나가는 동선 추적해. 화면 속 그녀는 멀리 가지 못하고 병원 밖 화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제발 거기 있어줘요. 준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코트라도 입고 가십시오. 비서실장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지안이 남기고 간 젖은 롱패딩을 가슴에 품고 보안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기요, 내 딸 살려주신 분, 어디 계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 이사장이 체면도 권위도 다 내려놓은 채 하얀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이 거센 바람 소리를 뚫고 병원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준혁 이사장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하얀 눈보라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드문드문 찍힌 붉은 핏자국이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정문 옆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조경석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사람처럼 하얗게 눈이 쌓인 채 덜덜 떨고 있는 그녀. 이지안이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상태는 CCTV로 볼 때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맨발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올라 감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준혁이 다급하게 어깨를 잡자 지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안은 본능적으로 피 묻은 발을 밑으로 숨겼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옷을 벗어주고 피투성이가 된 은인이 이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며 있는 것입니다. 준혁은 탄식을 내뱉으며 그 차가운 눈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움직이는 재단 이사장이 체면도 지위도 다 버리고 초라한 청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살린 아이가 제 딸 미나입니다.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와 눈밭을 적셨습니다. 지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혁은 품에 안고 있던 젖은 롱패딩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 지안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까지 벗어 그녀의 얼어붙은 맨발을 감쌌습니다. 이 귀한 분을 우리가 몰라 뵙고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준혁의 시선이 지안의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지안이 품에 꼭 껴안고 있는 물건, 귓꽂이 한쪽이 부러져 덜렁거리는 낡은 청진기였습니다. 준혁은 그 청진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구형 모델, 그리고 금속 부분에 투박하게 새겨진 이름 석자, 이동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기억 저편, 봉인해 두었던 트라우마가 깨어났습니다. 뜨거운 화마가 덮치던 공장,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깔려 죽어가던 자신, 그리고 모두가 포기했을 때 불길을 뚫고 들어와 자신의 심장에 바로 저 청진기를 대보며 살아있다. 살릴 수 있다. 고 외치던 한 의사. 이 이름이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청진기 이동수 선생님 겁니까? 지안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빠예요. 아빠가 남긴 유품이에요. 준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순직한 생명의 은인. 그 은인의 딸이 오늘 자신의 딸을 또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 생명을 빚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 준혁은 지안의 언손과 부러진 청진기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준혁은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달려오자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VIP 병동 전용 엘리베이터 열어.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재단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준혁은 탈진한 지안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하얀 눈보라 속에서 이사장의 품에 안긴 지안은 그제야 정신을 놓고 기절했습니다. 부러진 청진기만이 그녀의 손에서 툭 하고 떨어져 준혁의 가슴 위에 안겼습니다. 당장 병실 준비해. 성운대학교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홍해 갈라지듯 갈라졌습니다. 검은 코트가 눈에 젖은 채 초라한 행색의 지안을 안고 뛰는 남자. 바로 재단 이사장 강준혁이었습니다. 병원장과 과장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사장님, 의료진에게 맡기십시오. 시끄러워. 내가 직접 본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자네들 옷 벗을 각오해. 준혁은 지안을 병원 최상층, 평소 국빈들만 묵는다는 특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온열 담요가 덮였고 찢어진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진이 달라붙었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안의 젖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부러진 청진기를 한참이나 어루만졌습니다. 여보세요, 청년.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붕괴된 지하철 공사장 터널. 무너진 철골에 깔려 어둠 속에서 죽어가던 청년 사업가 강준혁에게 자신의 물통을 건네주던 의사. 그가 바로 지안의 아버지 이동수였습니다. 내 딸이. 지안이가 기다려요. 나 꼭 살아서 나가야 하는데. 그날 의사는 준혁을 살려내고 자신은 무너지는 터널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잠든 지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따님이셨군요. 아버지를 쏙 빼닮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젖은 지안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장님, 환자분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수험표, 수험번호 이지안. 준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 준혁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히 길을 가다 아이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준비한 간호사라는 꿈. 1년, 아니 평생을 바쳐온 그 간절한 기회를 내 딸 미나를 살리기 위해 눈밭에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부녀에게 이런 희생만 강요한단 말입니까? 준혁은 수험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미안함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따뜻한 공기,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한 남자. 지안은 본능적으로 벽시계를 찾았습니다. 시험은 이미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내 시험. 준혁이 다급하게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부터 챙기세요. 지금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야 해요. 저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아빠랑 약속했는데. 지안이 링거를 뜯어내려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준혁은 그런 지안을 꽉 안아 진정시켰습니다. 이지안 씨, 제발요. 접니다. 미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지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준혁은 충혈된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한 아이가 제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신 이동수 선생님이십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제가 갚겠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꿈,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제게 주신 두 번째 목숨값. 제가 평생을 바쳐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준혁은 지안의 젖은 수험표를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은 쉬십시오. 이 병원의 주인인 제가 약속합니다. 당신의 꿈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폭설이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인연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병원 최고급 특실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평생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강준혁 이사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딸이자 자신의 딸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못해줄 것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째서입니까? 이건 보상이 아니라 제 의무입니다. 아빠는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백으로 편하게 간호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안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아 강직했습니다. 준혁은 그 눈빛에서 다시 한번 이동수 의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합시다. 적선이 아니라 정당한 채용입니다. 채용이요? 다음 시험까지 우리 병원 간호부에서 간호보조로 일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공부하십시오. 월급은 정당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반드시 수석으로 합격해서 돌아오십시오. 내 생명을 구한 분의 딸이라면 그 정도 실력은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하지만 가장 가슴 뛰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일게요. 며칠 뒤 지안은 성운대학교병원에 사원증을 걸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차가운 하얀 정글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직접 꽂아준 애라며 간호대 휴학생 주제의 특채?
웃긴다, 진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노골적인 무시와 따가운 시선들. 그것이 지안이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변명 대신 몸을 움직였죠. 남들이 싫어하는 오물 처리부터 욕창 환자의 체위 변경,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전공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슴속에 품은 단 하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미나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그렇게 치열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지아는 낙하산이 아니라 독종이자 에이스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결전의 날. 간호사 국가고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 작년과 달리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골목길 앞에 낯익은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준혁 이사장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는 건강해진 8살 미나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언니, 미나야? 미나가 와락 지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 시험 잘 봐. 이거 내가 언니 주려고 아빠 몰래 샀어. 미나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핫팩과 초콜릿을 지안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1년 전 엄마에게 주려던 그 마음을 이제는 생명의 은인인 언니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준혁이 다가와 지안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합격 기원 선물입니다. 지안이 상자를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귀꼬지가 부러져 덜렁거렸던 아버지의 청진기. 그 낡은 청진기가 새 것처럼 완벽하게 수리되어 반짝이는 은빛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금속 부분에 새겨진 이동수라는 이름만은 그대로 남긴 채 말이죠. 부품이 단종돼서 독일 본사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치느라 애 좀 먹었죠. 준혁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지아는 고쳐진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끝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그 청진기는 과거의 유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릴 수많은 생명을 위한 미래의 도구입니다. 가서 보여주고 오십시오.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 지아는 미나를 한번 꼭 안아주고 고쳐진 청진기를 가방에 넣은 채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준혁과 미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시험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얀 정글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지식들이 문제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지안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 지안은 병원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을 향해 아버지가 들을 수 있도록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나 해냈어. 나 진짜 간호사 됐어. 지아는 수석 합격 후 이사장 강준혁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성운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독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난이 싫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실력을 키웠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 주머니엔 언제나 준혁이 고쳐준 아버지의 낡은 청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코드 오렌지, 코드 오렌지,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하철 3호선 연장 공사 구간 대형 붕괴 사고, 매몰자 다수 발생, 지하철 공사장 붕괴. 지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퇴근길에 붕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대가 오기도 전에 가방 하나 들고 뛰어들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바로 그 사고와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지아는 현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간호사로서 재난의료지원팀에 차출되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터널 입구는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로 막혀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비명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밖에서 대기해. 추가 붕괴 위험 있어. 지아는 밖으로 실려 나오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환자들을 볼 때마다 차가운 흙더미 아래 깔려 죽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여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 현장이 조용해진 틈을 타 무너진 잔의 틈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지안의 귀를 스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장비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한 모기 소리보다 작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은 홀린 듯 통제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커먼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좁은 개구멍. 구조대조차 진입 불가 판정을 내린 위험한 틈새였습니다. 전원 대피. 집안이 흔들린다. 철수해. 현장 지휘관의 다급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방관들마저 뒤로 물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을 겁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살려달라는 작은 신음 하나를 듣고 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겁니다. 아빠는 듣고 들어갔어.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가야 해. 지아는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이 청진기라면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심장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지한 간호사, 미쳤어? 거기 들어가면 죽어. 동료 의사가 팔을 뻗었지만 지아는 이미 몸을 날린 뒤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라졌던 그 어둠 속으로 운명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왔어. 이제 안 무서워. 지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웅크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지안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끔찍한 굉음과 함께 머리 위 콘크리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그 절망적인 어둠이 지안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2차 붕괴였습니다. 안 돼. 이번엔 달라야 해.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청진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진동판을 아이의 가슴이 아닌 자신의 심장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귀꼬지를 아이의 귀에 꽂아 주었습니다. 잘 들어봐. 쿵, 쿵, 쿵. 들리지? 지안의 힘찬 심장 소리가 청진기를 타고 아이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건 언니 심장 소리야. 우린 살아있어. 언니 심장이 뛰는 한 너도 절대 안 죽어. 알았지? 아버지가 잔해에 깔린 강준혁에게 해줬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소리에 아이의 거친 호흡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쾅! 그때 뒤쪽 터널이 무너져 내리며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자신의 품속 깊이 숨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1년 전 폭설 속에서 자신의 패딩으로 미나를 감쌌듯이 이번에는 자신의 온몸을 갑옷으로 삼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만은 제발. 안 돼. 이지안.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이사장 강준혁이 절규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무너진 잔해 위로 자욱한 먼지 구름만이 피어올랐습니다. 준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이 목 끝까지 차올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뿌연 먼지 구름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흙더미를 헤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사람.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품에는 아이를 소중히 안고 목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청진기를 훈장처럼 다시 걸고 있는 사람. 이지안이었습니다. 생존자, 확인, 호흡 양호. 지안은 아이를 동료들에게 넘겨주고 나서야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폐허를 뒤로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잿빛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더러워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가 지켜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체면도 있고 통제선을 넘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안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어둠 속에서 웃어주던 이동수 의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살아줘서,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의 뜨거운 눈물이 지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지안이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약속 지켰어요. 아빠처럼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 지안이 목에 걸린 낡은 청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멈췄던 그 청진기가 오늘 다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재단 최고의 의료인입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무너진 현장 위로 환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안의 청진기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가난하고 바보 같았던 의사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산. 그것은 빚더미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선행은 돌고 돌아 기적이 됩니다. 아버지가 켠 생명의 불씨가 준혁을 살렸고 1년 전 폭설 속 지안의 희생이 미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답으로 고쳐진 청진기가 또 다른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어져 언젠가 반드시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폭설을 견디게 하는 핫팩이 되고 무너지는 세상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꺼내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